약자와 함께하는 인생성형가 정영기입니다. 여러분들, 만일 환갑을 넘었다면 자녀에게 연간 용돈은 얼마나 받습니까? 자, 철수 아빠는, 갑순이 엄마는 용돈을 얼마나 받았을까? 어버이날이다, 무슨 생일이다 해가지고 내 딸이 이번에 금팔찌를 몇 돈을 해줬어. 그리고 해외여행을 보내줬는데 어땠어? 여기저기 가면 부러운 동료들 많죠. 그런데 정말 남들은 자녀에게 용돈을 얼마나 받았는가? 그런 통계가 있을까요? 예, 있습니다. 한국은행에서 돈의 흐름을 이렇게 조사하느라고 사적 이득, 사적 이전이라 하면은 사적으로 아무런 이해관계 없이 주는 걸 말합니다. 대개는 개인 간에 이전한 거니까 그냥 누가 돈을 줍니까? 부모가 준 거는 조사를 안 하고 자녀가 부모에게 준 것을 조사했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용돈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아마 그 중에는 명절에 준 거, 그 다음에 생일이라든가 이런 특별한 기념일에 준 그것도 다 포함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고령층 60세 이상을 대상으로 조사했기 때문에 내가 자녀에게 용돈을 많이 받는다. 그리고 내 자녀를 불효자식 만들지 않기 위해서 자기가 받은 1년의 총액을 아마 용돈으로 계산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용돈을 1년에 한 푼이라도 주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13년 전 2008년에 얼마나 되는 사람들이 자녀들의 몇 퍼센트가 60세 이상입니다. 60세 이상은 자녀를 용돈을 받을 수 있잖아요. 연간 얼마나 줬을까요? 자, 생각했습니까? 60세 이상이라면 자기 자녀를 가늠해서 13년 전에 내가 얼마나 받았지? 생각하겠죠? 정답 나갑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예, 다 주지 않습니다. 76%가 줬습니다. 자녀의 76%가, 다시 말해 24%는 용돈을 부모한테 한 푼도 안 줬습니다. 4분의 1이죠. 76%가. 그럼 연간 얼마나 줬을까요? 연간입니다. 251만 4천원 줬습니다. 251만 4천원. 그러니까 월로 따지면 얼마쯤 되는가요? 이게 월로 따지면 한 20만원 조금 넘어가죠. 20만원이면 12월이니까 240이잖아요. 20만원 조금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만일 셋이라면 셋 안 될 수도 있지만 60세 이상이니까 60세에서 90세까지 조사하면은 한 75세를 중간으로 잡는다 하더라도 75세들은 자녀들 되게 둘셋 경우가 많습니다. 중소도시라든가 이런 데 보면. 그러니까 셋으로 잡읍시다. 그러면 자녀 하나가 월 7만원 안팎의 용돈을 주는 겁니다. 그런데 76%가 거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자녀들 넷 있는데 월 20만원 받는다 그러더라도 평균 비슷하게 되는 겁니다. 나는 자녀가 있는데 돈은커녕 얘들 어떻게 사는지도 모른다. 내가 오히려 보태줘야 된다. 그러면 76%에 못 드는 겁니다. 자, 효자를 돈으로 따질 수 있을까요? 그럴 수는 없죠. 그렇지만 계량화가 가능한 게, 수량화가 가능한 게 이게 돈이다 보니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은 돈 가는데 맘 가잖아요. 소 가는데 말도 가듯이 돈 가는데 마음이 가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고 돈이 효도의 전부는 아닙니다. 말할 것도 없습니다. 당신이 받은 용돈을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작년으로 해가지고 한국은행에 종사하는 조강철 이중하라는 사람이 고령층 60세 이상을 조사했는데, 이게 조사 통계 월보를 하는데 실렸는데 작년 기준이었기 때문에 그 전 걸 대비해서 얼마나 올랐는가 내렸는가. 여러분들, 자, 자녀가 주는 용돈, 사적 이전 소득이 올랐을까요? 미안하게도 다
내렸습니다. 주는 사람도 내렸습니다. 자, 76%가 몇 퍼센트로 줄었냐? 2020년에는 65%가 무려 35%. 그러니까 3분의 1 정도는 부모에게, 60세 이상의 부모에게 용돈을 한 푼도 안 줬습니다. 그리고 액수는 얼마로 줄었을까요? 자, 251만이 200만 깨졌을까요? 깨지지는 않았습니다. 턱걸이였습니다. 207만입니다. 207만. 자, 207만 1000원. 자, 13년 사이에 어떻게 변했을까요? 76%가 251만 4천원 줬는데 2020년도에는 65%가 연간 207만 1000원 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뭐 20만원 어린 높잖아요. 17만 얼마 정도 되잖아요. 3명이라고 하면. 자, 2008년에는 3명 자녀가 1인당 7만원꼴로 줬는데 2020년에는 6만원꼴이 안됩니다. 조금. 그러나 약으로 따집시다. 약 7만원 주던 사람이, 그런데 액수는 중요하지 않죠. 이 주는 사람 자체가 절대적으로 줄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용돈의 감소, 이것만 봐도 몇 퍼센트 줄었느냐? 무려 17.6%가 감소했습니다. 액수와. 그리고 주는 비율도 한 11%가 줄었죠. 이렇게 됐습니다. 자녀들이. 그래서 여러분들 자녀들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60세 이상이다. 나에게도 자녀가 셋 있다. 근데 연간 쭉 들어오는 거 보니까 이건 연간으로 따지기 때문에 아마 월 탁탁 이렇게 정기적으로 주는 것 저런 걸 떠날 겁니다. 아마 명절이나 생일 때 준 것까지 다 포함하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 참 우리 자녀들 돈으로만 따지면 참 서운하죠. 그래서 무자식이 상팔자다. 그래서 국가 대 자녀 누가 더 효자냐 따지면 말할 것도 없이 국가다. 딱 계산 나오잖아요. 지금 2021년부터 기초연금 하면 1인 가구한테도 얼마를 줍니까? 30만원을 주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시작할 때는 얼마를 줬습니까? 이건 공적 이전 소득입니다. 국가에서 여러분들 무슨 기여했다고 주는 게 아니잖아요. 소득 하위 70%한테는 다 주잖아요. 오히려 그전에도 계속해서 의존했던 사람한테도 주고, 그전에는 정말 부자로 살았는데 탁 추락해가지고 하위 70%로 들어간 사람한테도 주잖아요. 이건 기여에 상관없이 그냥 주는 거잖아요. 자녀 용돈처럼. 물론 자녀 용돈도 부모가 기여한 사람한테 자녀가 더 주는 수도 있겠죠. 왜? 자녀가 잘 나가면 의사가 됐다. 한 달에 50만원, 100만원 주는 수도 있잖아요. 말할 것도 없이. 안 주는 수도 있죠. 그러면 자, 2021년은 여러분 잘 알잖아요. 1월부터 1인 가구 하위 70%한테 30만원씩 줍니다. 그런데 2008년 이게 시작할 때였죠. 그때는 얼마 줬습니까? 계산 나옵니까? 8만 4천원 줬습니다. 8만 4천원. 자, 얼마나 늘었습니까? 여기는 17.6%가 줄었죠. 감소죠. 여기 늘었죠. 증이죠. 근데 얼마나? 무려 360%. 3.6배가 늘었습니다. 3.6배. 자, 국가에서 주는 것은, 이것은 13년인데 여기는 12년입니다. 2008년에서 2021년까지니까, 여기가 12년이고, 여기가 13년이네요. 이 밑에는 13년이고, 여기는 12년인데, 그래요. 이렇게 3배 이상 늘었습니다. 84,000원이 30만원 됐으니까요. 자, 결판 났죠? 누가 더 여자라고요? 국가가 더 여자예요. 그래서 국민연금 받는 사람, 기초연금 받는 사람, 아니면 사학연금이나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이렇게 저렇게 연금 받는 사람은 연금이 효자지, 보험이 효자지. 정 그걸 또 못 받으면 기초연금, 그전에는 바뀌었었죠. 기초노령연금 그랬었던가요? 하여간 기초연금으로 바뀐 이 개인한테 소득 하위 70%한테 주는 30만원. 이게 자녀보다 훨씬 큰 거예요. 절대 액수에서 나오잖아요. 이거. 자녀 셋이 다 준다 하더라도 월 20만원도 안 되잖아요. 근데 국가에서는 30만원씩이나 주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가 효자라고 다들 노래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당신의 소득은 그 밖에도 또 있습니까? 자, 자녀가 주는 용돈으로 어떻게 사냐? 내가 자녀한테는 기대지 않는다. 생각도 안 했다. 아예. 그래요. 지금도 기대 안 합니다. 1.6%만테 1.6% 정도만 자녀의 봉양을 자녀에게 전적으로 기대려고 노후 준비를 했다 그러지, 나머지 1.6%를 제외한 98% 이상은 내가 어떻게든 내 삶을 영위하겠다고는 했지만 그게 마음대로 됩니까? 인생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럼 당신의 소득이 자녀가 주는 이전 소득이나 뭐 공적 이전 소득은 그렇다 치고 자녀한테 기대지 않고 나는 내 소득으로 내가 먹고 살겠다. 이게 제일 좋은 거죠. 국가에 부담 안 주고 자녀에게 부담 안 주는 본전 인생이죠. 그래야 흑자 인생은 아니잖아요. 국가에게 남기고 자녀한테 남기고 해야 흑자 인생이잖아요. 그런 소득이 있는가요? 소득이라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이전 소득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전 소득은 거저 주는 거라고 했잖아요. 대가 없이. 근데 소득에는 여러 가지가 있죠. 일에서는 근로소득. 그렇죠. 그러나 60세, 65세 그 이상도 이제 일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죠. 그 다음에 자본소득이 있죠. 이 자본소득에 속하는 게 참 많습니다. 뭐 임대사업자라든지 요새 이자 오르죠. 이자소득이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가 특허 같은 걸 상표 등록이라든가 이런 걸 하면 지식근로 그런 말 하잖아요. 지적재산권 아주 고급 뭐랄까요, 자본이죠. 이것도 저도 지금 지식 노동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공부해서 이제 통계 같은 걸 내 나름대로 분석해서 여러분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주식 같은 거 사면 뭐 배당 주고 뭐 그러잖아요. 이런 게 다 한마디로 말하면 자본소득은 돈 넣고 돈 먹는 거랄까요? 돈이 돈 버는 거. 이런 거. 문호동이라고 하는 이렇게 주식이라든가 코인이라든가 뭐 부동산이라든가 이런 데서 생기는 그런 것도 자산소득이죠. 재산소득, 자본소득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 매우 중요하죠. 그 다음에 사업에서 버는 소득이 있죠. 사업. 자영업자들 우리나라에 점포 있는 것과 없는 것을 다 따지면 한 630만 참 자영업자 많은 셈입니다. 코로나 때 매우 힘들었죠. 630만 안팎이나 되는 사람이 사업소득을 내고 있는 겁니다. 물론 거기에 플러스도 있고 마이너스도 있지만 그 다음에 이전소득 이렇게 소득을 뭐 한 4가지 정도로 이야기하는데 오늘은 이렇게 이전소득을 주로 이야기한 겁니다. 자, 이전소득만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게 아니라 근로, 자본, 그 다음에 사업소득 여기에서도 차이가 크죠. 그래서 빈부차가 크니까 빈익빈, 부익부 부자는 계속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계속 가난해진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공적 이전 소득이 커지면서 사적 이득은 줄어드는데 이게 뭐가 문제냐? 그래서 이제 이게 40만 원 주겠다, 50만 원 주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거기서 생기는 문제들이 있어요. 간략하게 그냥 제목만 쭉 읽고 이야기하자면 우선 고령층 고용 증가가 돼요. 고령층도 이제 공적인 것을 많이는 주는데 그래도 생활비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점점 떨어져요. 그러니까 돈을 벌어야 한다. 해서 나이 먹어서까지 70세 이상 뭐 그냥 기거할 수 있으면 내가 움직일 수 있으면 돈 벌어야 한다는 그런 의식이 증가하죠. 고용 연령이 높아진다 그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국가 부담이 가중되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인구 구조가 계속해서 이 공적 이득을 받아야 할 사람이 생겨나는 것이고 그것을 부담해야 할 사람은 줄어드는 거예요. 이거 아주 힘든 거죠. 바로 이어서 후세의 부담이 가중된다 그런 얘기예요. 내가 받긴 하지만 이 내 새끼들, 내 손자들이 어디선가는 특히 잘 나가면 잘 나갈수록 세금을 떼야 되고 상속할 때 세금을 떼야 되고 상속세 우리나라 일본도 하면 비싸던 게 어마어마하게 비쌉니다. 상속세에 대한 불만은 기업가뿐만 아니라 부자들 엄청 많습니다. 근데 부자들은 물론 상속세 내는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아마 5%도 안 될 거예요. 그렇기는 그렇다 하더라도 내가 부자 되는데 나라에서 뭐가 해줬다고 규제만 하면서 그리고 내가 그때 부자 될 때 나라에서 뭐 했다고 세금 다 떼가지 않았느냐. 그리고 이전 소득도 내가 많이 내지 않았느냐. 국가에서 기부다 뭐다 이런 거 그냥 주는 거잖아요. 물론 그냥 주는 것도 아니지만 어떤 면에서는 눈치 보고 주는 거지만 아무튼 세금을 2중 3중으로 냈는데 그 비율도
이렇게 누진 세여가지고 많이 냈는데 또 죽는데 또 세금을 내? 그러면 기업은 누 것이 되고, 그럼 부자들이 뭐로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그냥 적당히 이 기초연금이나 받고 적당히 그냥 놀러 다니고 즐기지. 이게 자극제가 되긴커녕 오히려 납덩이처럼 짓누르는 것이 되지 않느냐 해서 후세도 부담이 되는, 특히 후세들 중에서도 무슨 기업을 물려받았다든가 부를 물려받았다든가 한마디로 잘 나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한 부담을 가중시켜서 부담을 준다 이런. 근데 정치하는 애들은 부자는 적고 가난한 사람 많으니까 이 포퓰리즘, 인기 영합주의를 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국민연금 가입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거. 국민연금 받아가지고 무슨 뭐 한 4, 50만 원 받으면 그것 때문에 연계해가지고 기초연금 깎는다고 하는데, 그럼 차라리 국민연금 안 들고 그걸 그때그때 즐기고 그냥 기초연금 받아서 살면 되는 것이지. 기초연금 조금 플러스 했는데 국민연금 4, 50만 원 하면 그게 뭐 기초연금 몇만 원 까고, 이게 경제적으로도 짜증나지만 가입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하면서 불만이 고조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기초연금 만약 50만 원 된다면은 국민연금 가입하는 게 의미가 없는 여전히, 이게 이제 그 연계해서 할인할 때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연계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차라리 그거 가입 안 해버리고 다른 뭐 그 투자를 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게 자기가 사적으로 그 뭐랄까요, 자본소득을 이렇게 구축하는 게 그게 더 낫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뭐 국민연금 자원이 고갈되는 게 자꾸만 앞당겨진다고 하는데 이게 문제다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결국은 공적연금 생활 비중이 감소한다. 2008년에 보니까 63%였는데 공적연금의 그 생활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020년에 보니까 60% 정도로 이게 계속 감소하고 있는 거예요. 어차피 공적연금 줘봤자 인플레라든가 이러자는 요건 때문에 그 생활비에서 차지하는 공적연금 비율이 줄어드는데, 이걸 보아서도 공적연금을 늘리는 쪽보다는 사적으로 뭔가 이렇게 근로나 자본이나 사업이나 이런 걸 통해서, 아니면 자기 자녀한테 받는 사적 이전을 통해서 자기 생활비를 확충하는 것이 결국은 자기도 살고 남도 살고 그것이 연합체를 이루고 있는 국가도 사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튼 오늘 국가와 자녀 중에 누가 더 효자인가 하는 것에 있어서는 아주 간단하게 해답을 내릴 수 있었죠. 국가입니다. 자, 용돈 얼마나 주는가를 잘 봤습니까? 2008년에는 자녀의 76%가 연간 251만 4천을 줬는데, 그러면 자녀들이라면 만일 60대 이하여가지고 용돈 주는 입장이라면 내가 우리 부모 너무 용돈을 안 줬구나, 보일러 좀 놔드려야겠구나. 저도 엊그저께 김장을 했는데 김장을 배추김장, 무김장 나눴었는데 무김장을 했습니다. 무 한 포기를 심어서 그 무가 우리 입에 들어가기까지는 무 하나하나를 다 그 잎사귀가 이렇게 하는 곳에 이 흙이 끼고 때가 끼거든요. 그럼 거기에 하나하나를 다 깎아야 되고, 그 다음에 만일 시래기라도 만들려면은 그 싹을 잘라서 거기에 또 흙이 터벅이고 얼마나 그럽니까? 무가 거의 땅속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흙이 그 사이에 줄기가 남아있는 그 사이에 엄청나게 많이 낍니다. 이거 뭐 10번, 20번 씻어야 됩니다. 시래기국 우리가 한 가닥을, 시래기 한 가닥을 먹기 위해서 입까지 들어가기 위해서는 얼마나 이게 많은 손길이 가야 한다는 이 무김치 한 번만 담아봐도 압니다. 저는 시골에서 촌놈이다 보니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이번에 또 가서 새삼스럽게 김치 이렇게 담는 걸 내가 예전엔 미처 몰랐던 부분이 참 많구나, 그런 것이 있는 거거든요. 자녀를 키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자녀를 키운 다음에 자녀에게 뭘 바란다기보다도 자녀들이 부모의 생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이 사적 이전 소득으로도 해결해야 되는데, 이걸 해결하지 않고 공적으로 해결하면 또 무슨 문제가 생기냐. 공적 이전이라는 것은 사적인 차원에서 돈을 걷어들여야 되니까 뭐 행정을 집행해야잖아요. 누구한테 얼마를 걷어들일까? 세금만 해도. 그 다음에 이걸 나눠줘야 되죠. 그럼 이게 세금이 들어와 뭐 국가로 올라가, 이게 또 구로가 뭐 동으로가 콩고물이 많이 떨어지게 돼 있죠. 비리의 개입 여지가 많잖아요. 그래서
공적 이득 이전 소득이 사적 이전 소득을 압도하면서 생기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고령층 고용은 어차피 증가하게 돼 있고 국가가 부담이 날로 늘어나서 이거 부도나는 거 아니냐. 그 다음에 개인은 후대에게 이렇게 특히 잘 나가는 후대에게 부담을 주는 거고 국민연금 가입자의 불만이 고조하고 어차피 공적연금 이 생활비 비중은 감소하는데 게다가 그런 공적연금을 지속 가능하나 지금 계속해서 그 정치하는 친구들 원래 이 정치하는 친구들처럼 참 무책임한 친구들이 없어요. 특히 그 뭐 민주당처럼 포퓰리즘에 무슨 기본소득 이러면 다 나눠주면 좋죠. 그러나 나라 망하는 건 시간 문제잖아요. 장애물이 제일 큰 장애물이 아마 정치인데 물론 가난한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기대는 사람이 있고 그런 사람들에게 혹하는 그 유혹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나라 전체가 문제가 되는 수도 있죠. 오늘은 국가와 자녀 중에 누가 더 효자인가 하는 문제를 이야기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